시댁에서 받은 모욕 끝까지 참아야 할까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며 딸을 무시하는 의사 집안 시댁. 임신한 며느리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고 급기야 폭행까지. 결국 소중한 손자까지 잃게 된 한 어머니가 법정에서 당당히 맞서 싸운 진짜 복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이곳에서 오늘은 미소와 준혁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다. 정민은 새벽 5시부터 잠을 설쳤다. 첫 상견례라는 게 이렇게 긴장되는 일인 줄 몰랐다. 옷장 앞에서 2시간을 고민한 끝에 네이비색 원피스를 선택했다. 너무 화려하면 건방져 보일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격이 안 맞을 것 같았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지우고 다시 하기를 반복했다. 진주 목걸이를 매면서도 이게 적당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미소가 워낙 좋은 아이니까 상대방도 좋아할 거야. 남편 성태가 위로해줬지만 정미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뭔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소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준혁과 만나기 시작했다. 벌써 5년째 사귀고 있는 오랜 연인이었다. 둘이 어찌나 잘 어울리던지 보는 사람마다 천생연분이라고 했다. 준혁은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전문의였고 성격도 차분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집에 놀러와서도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정미와 성태를 어른으로 대우해줬다. 정미는 이 청년이 자신의 딸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미소가 준혁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했다. 엄마, 준혁이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고 싶어 하세요. 미소가 수줍게 말했을 때 정미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됐다. 준혁의 아버지는 강남의 대형 병원 원장이라고 들었고 어머니는 그 병원의 간호부장 출신이라고 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 가족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성태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3대째 이어온 가업이었지만 대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예전만 못했다. 그래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다. 미소를 대학까지 보내고 아무 부족함 없이 키워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것을 평가해주지 않았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1시였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 상대방 가족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민은 순간 당황했다. 우리가 늦은 건가? 아니면 상대방이 일찍 온 건가? 안녕하세요. 미소 아버지의 어머니입니다. 성태가 먼저 인사를 했고 정미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준혁의 아버지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위험 있는 남성이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고급 정장, 그리고 손목에 비싼 시계가 그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다. 악수를 나누면서도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준혁의 어머니는 더욱 냉랭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완벽하게 차려입었지만 표정에서는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다. 정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마치 상품을 검품하는 것 같았다. 반갑습니다. 준혁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끝나고 자리에 앉았다. 정미는 준혁과 미소가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안타까웠다. 평소 자연스럽던 두 사람이 이렇게 경직된 모습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다. 대화는 준혁의 아버지가 주도했다. 미소 씨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상했던 질문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다. 정미는 성태를 바라봤다. 성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부터 시작해서 3대째 이어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 그런 업종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말끝에는 동정과 함께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다. 정미는 얼굴이 화끈했다. 힘들긴 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태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준혁의 부모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다. 미소는 어떤 회사에 다니지?
이번에는 준혁의 어머니가 물었다. 목소리에서 이미 답을 예상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저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 미소가 밝게 대답했지만 준혁의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요즘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보육교사라 글쎄.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미소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다. 정민은 주먹을 꽉 쥐고 참았다. 첫 만남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결혼하면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준혁이가 외과 전문이니까 수입도 상당해요. 미소도 그에 맞는 격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준혁의 어머니가 느릿느릿 말했다. 마치 미소가 준혁에게 못 미친다는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안격이 다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의사 가문에는 의사 가문의 품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욱 그래요. 정민은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집안격, 의사 가문의 품격,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지. 저희도 나름대로 품격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성태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의사 부인들의 모임, 병원 관련 행사들, 그런 곳에서 어울릴 수 있을까요? 준혁의 어머니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식사가 나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정민은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미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준혁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부모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화는 계속해서 정미 가족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흘렀다. 미소의 대학이 서울대가 아니라는 것, 집이 강남이 아닌 강북에 있다는 것, 심지어 미소가 입은 옷까지 은근히 비꼬았다. 요즘 젊은 여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미소는 어디서 쇼핑을 주로 하지? 준혁의 어머니가 자신의 샤넬 백을 과시하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물었다. 명품백이 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주로 동대문이나 명동에서. 미소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준혁의 어머니 얼굴에 역시나 하는 표정이 스쳤다. 아, 그렇군. 의사 부인이 되면 격에 맞는 곳에서 쇼핑해야 할 텐데. 정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미소를 생각해서 꾹 눌러 참았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혁의 아버지가 말했다. 혹시 집안에 의사나 판검사, 교수 같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대부분 일반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성태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렇군요. 집안 배경이 좀 아쉽네요. 그들은 대놓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민은 가슴이 답답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지? 가장 충격적인 건 헤어질 때였다. 준혁의 어머니가 준혁의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정미에게 들렸다. 준혁아,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하다니. 정민은 그 순간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심각하게 의문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미소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 준혁이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준혁이는 평소 그런 사람이 아닌데. 괜찮다. 미소야 처음이라 서로 어색해서 그런 거야. 정민은 딸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동시에 불안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미소를 가족으로 받아들일까? 설령 받아들인다 해도 평생 이런 식으로 무시하며 살 건가? 그날 밤 정미와 성태는 잠들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오늘 정말 기분 나빴어.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미소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저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어서. 두 사람 모두 불안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참기로 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상견례 후 2달 동안은 조용했다. 준혁이 미소에게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며칠 후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준혁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미소야, 우리 결혼하면 내가 좀 더 품격 있게 행동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결혼 준비 과정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예식장, 한복, 신혼여행지까지 모든 것을 준혁의 부모님이 정했다. 미소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 집안 품격에 맞는 곳으로 해야 해. 준혁의 어머니가 결정한 예식장은 강남의 초고급 호텔이었다. 예식비만 3천만 원이 넘었다. 정미와 성태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어머님, 좀 더 합리적인 곳으로. 정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준혁의 어머니는 단칼에 거절했다. 이미 병원 사람들에게 다 알렸어. 격에 안 맞는 곳에서 할 수는 없지. 결국 성태는 철물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다. 평생 모은 돈과 빚을 내서 딸의 결혼식을 치렀다. 결혼식 당일 정미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딸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가 걱정됐다. 더욱 기가 막힌 건 혼주 인사였다. 준혁의 아버지는 형식적인 말만 했을 뿐 진심 어린 환영의 인사는 없었다. 오히려 아들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며느리가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신혼집도 문제였다. 준혁의 부모님이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줬지만 조건이 있었다. 매달 생활비는 준혁이가 대주겠지만 큰일은 모두 상의하고 허락받아야 해. 실질적으로 미소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였다. 결혼 후 1달 정도는 그럭저럭 지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결혼 2달째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미소야, 너 요리는 할 줄 알지? 네, 어머니 기본적인 건. 기본적인 거, 의사 부인이 기본적인 것만으로 되겠어? 당장 요리학원부터 다녀. 첫 번째 명령이었다. 미소는 일주일에 3번 강남의 비싼 요리학원에 다녀야 했다. 한 달 수강료만 150만 원이었다. 어머니, 저 요리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해야 해. 준혁이 친구들이 집에 오면 대접할 줄 알아야지. 요리학원에서는 양식, 한식, 일식, 중식을 모두 배워야 했다. 미소는 직장을 마치고 바로 학원으로 가야 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가 넘었다. 두 번째는 외모 관리였다. 미소야, 너 화장품 못 써? 주로 로드샵 제품을. 로드샵? 안 돼. 의사 부인이 그런 싼 거 쓰면 어떻게 해? 백화점 가서 제대로 된 거 사. 시어머니는 미소를 백화점으로 끌고 가서 화장품을 모두 바꿔줬다. 기초 화장품 세트만 200만 원이 넘었다. 그리고 내 옷차림도 문제야. 너무 촌스러워. 옷도 모두 바꿔야 했다. 시어머니가 골라준 옷들은 모두 명품이었지만 미소의 취향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머니, 이 옷은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스타일? 이제부터 내 스타일은 의사 부인 스타일이야. 개인 취향 따위는 버려. 세 번째는 언어 습관이었다. 미소야, 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서민적이야. 네. 어떤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요가 아니라 어떤 부분인가요? 라고 해야지. 그리고 내가 아니라 얘라고 대답해. 미소의 말투까지 교정하려고 했다. 심지어 발음까지 지적했다. 너 사투리 섞여 표준어로 정확하게 발음해. 네 번째는 친구 관계였다. 미소야, 너 친구들 어떤 애들이야? 대학 동창들이랑 어린이집 선생님들이요.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지 마. 이제부터 의사 부인들하고만 만나. 시어머니는 미소를 자신의 모임에 강제로 끌고 다녔다. 매주 화요일 골프 모임, 목요일 문화센터 강해, 토요일 백화점 쇼핑 모임까지. 오늘부터 너도 여기 나와 다른 부인들한테 인사하고. 그 모임에서 미소는 항상 무시당했다. 어머, 이분이 새며느리세요? 어느 병원 딸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가정이에요. 아, 그렇군요. 요즘은 그런 분들도 의사와 결혼하시는군요. 그런데 일은 뭘 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요. 어린이집? 아, 그렇구나.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은근한 무시를 견디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다섯 번째는 식습관이었다. 미소야, 너 뭘 그렇게 많이 먹어? 네. 평소대로 먹는데요. 평소대로 의사 부인이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 다이어트해? 시어머니는 미소의 식단표를 만들어줬다. 아침에는 샐러드와 요거트, 점심에는 현미밥 반 공기와 나물, 저녁에는 과일과 우유만. 살 더 빼야 해. 준혁이 옆에 서면 어울리지 않아. 미소의 체중은 원래 52kg로 정상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47kg까지 빼라고 했다. 여섯 번째는 가족 관계였다. 미소야, 친정 가는 것도 이제 제한해야겠어. 네. 왜요? 너무 자주 가면 우리 집에 애정이 없는 것처럼 보여. 한 달에 한 번만 가? 원래 미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친정에 갔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허락됐다. 그리고 전화도 매일 하지 마. 우리 집 며느리니까 우리한테 더 신경 써야지. 일곱 번째는 직장 문제였다. 미소야, 이제 직장 그만둬. 네. 갑자기 왜요? 의사 부인이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게 체면에 안 좋아.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 하지만 저는 그 일을 정말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내 신분이 바뀌었어. 미소는 울며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5년 동안 다닌 어린이집을 떠나는 날, 아이들이 울면서 배웅해줬다. 미소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여덟 번째는 생활 패턴이었다. 미소야,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네. 7시에 일어났는데요. 7시, 6시에 일어나서 준혁이 아침 차려주고 도시락도 싸줘야지. 하지만 준혁이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구내 식당이 어디 집밥만 해? 아내가 정성스럽게 해줘야지. 이제 미소는 6시에 일어나서 준혁의 아침과 도시락을 준비해야 했다. 저녁에는 시어머니가 검사를 했다. 오늘 도시락에 뭐 넣었어? 불고기랑 계란말이, 김치. 김치는 안 돼. 냄새 나니까 다음부터는 나물이나 조림으로 해. 아홉 번째는 집안일이었다. 미소야, 청소가 엉망이네. 시어머니는 매주 2번씩 미소의 집에 와서 청소 상태를 점검했다. 화장실 타일 사이 곰팡이 봐. 이런 걸 어떻게 그냥 놔둬?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하면 뭐해.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시어머니는 청소 방법까지 일일이 가르쳐줬다. 타일 사이사이, 변기 뒤쪽 배수구까지 모든 부분을 칫솔로 닦아야 했다. 열 번째는 경제관념이었다. 미소야, 가계부 써. 미소는 매일 가계부를 써서 시어머니에게 보고해야 했다. 11번째는 임신 압박이었다. 미소야, 언제 아기 가질 거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나온 질문이었다. 아직 준비가. 뭘 더 준비해? 나이도 있는데 빨리 낳아야지. 준혁이랑 상의해서. 준혁이는 원해. 내가 물어봤거든. 너만 미루는 거야. 시어머니는 미소를 산부인과에 끌고 가서 검사를 받게 했다. 혹시 임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자.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자 더욱 압박이 심해졌다. 이상 없으면 뭐하러 미뤄? 당장 임신해. 이 모든 괴롭힘 속에서 미소는 점점 지쳐갔다. 체중은 7kg나 빠졌고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났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미소가 친정에 와서 울었다. 미소야, 참기 힘들면 이혼하자. 하지만 준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왜 모를까? 정민은 딸이 이렇게 지쳐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미소는 아직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던 중 미소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미소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미소야, 축하한다. 정민은 진심으로 기뻤다.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아이가 생기면 시댁에서도 미소를 좀 더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곧 산산조각이 날 예정이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정말? 확실해? 기뻐하는 기색보다는 의심스러워하는 표정이 먼저였다.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병원에서 혼자 갔어? 네. 왜 혼자 가?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해? 시어머니는 미소를 다시 산부인과로 끌고 갔다. 직접 의사에게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의사 선생님, 확실히 임신이 맞나요? 네, 임신 6주 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나요? 의사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이상한 질문을 했다. 임신 6주면 언제쯤 관계를 가진 건가요? 미소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의사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다니. 어머니, 그런 걸 왜? 조용히 해, 내가 묻는 거야. 의사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보통 임신 6주면 4주 전쯤 수정이 된 거죠. 시어머니는 곧바로 달력을 꺼냈다. 4주 전 그때 준혁이가 의료진 연수로 부산에 가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때는 서울에 있었어요. 확실해? 네. 확실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부터 미소에 대한 감시가 시작되었다. 임신 3개월째 시어머니의 간섭은 도를 넘었다. 미소야, 내 핸드폰 좀 보자. 네. 왜요? 누구랑 연락하는지 봐야지. 시어머니는 미소의 핸드폰을 뒤져봤다. 연락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확인했다. 이 남자는 누구야? 어린이집 때 함께 일했던 선생님이에요. 남자 선생님? 네. 담임을 같이 맡았었어요. 임신한 여자가 남자랑 연락하면 안 돼. 당장 연락처 지워.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지우라고. 미소는 어쩔 수 없이 남자 동료들의 연락처를 모두 지워야 했다. 임신 4개월째 시어머니는 미소의 외출까지 통제하기 시작했다. 어디 가? 마트에 장 보러. 혼자? 네. 안 돼, 내가 따라가자. 시어머니는 미소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다. 마트, 병원, 심지어 친정에 갈 때도. 혹시 다른 곳에 들으면 안 되니까. 임신 5개월에 접어들면서 시어머니의 의심은 절정에 달했다. 미소야, 솔직히 말해, 그 아이가 정말 준혁이 아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확실하냐고 묻는 거야. 당연히 준혁이 아이예요. 당연하긴 요즘 세상에 누가 믿어? 시어머니는 임신한 며느리를 의심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했다. 특히 너 같은 집안 출신은 더더욱 믿을 수 없어.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세요. 심해, 이게 어디 심한 거야? 확실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검사 받자. 어머니,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긴. 우리 집안의 귀한 핏줄인데 확실히 해야지. 미소는 매일 이런 의심과 모욕을 견뎌야 했다. 임신 중인데도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이 왔다. 미소가 친정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였다. 또 친정?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도 많아 임신했는데 왜 자꾸 나가려고 해? 답답해서요. 조금만 나갔다 올게요. 답답하면 집에서 쉬면 되지. 왜 친정을 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만 알겠지.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이 되었다. 임신했다고 하지만 정말 누구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잖아? 어머니! 뭐 사실이잖아. 검사도 안 받으면서 뭘 믿으라고? 미소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너무 상처받아요. 바로 그때였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시어머니가 미소의 뺨을 세게 때렸다. 내가 뭔데? 임신 4개월인 며느리를 때리다니. 미소는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확실히 하자.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준혁의 아이인지 유전자 검사 받아. 어머니, 그런 말씀은. 말 대꾸 하지 마.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내가 다 알아. 그런 집에서 자란 애가 뭘 할지 누가 알겠어? 미소는 울면서 집을 나왔다.
임신 5개월의 몸으로 한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시어머니가 저를 때렸어요. 전화 너머로 미소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정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뭐라고? 임신한 너를?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고. 아이가 정말 준혁이 아이인지.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순간 정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임신한 딸을 때리다니. 게다가 DNA 검사라니. 미소야, 당장 집에 와. 택시 타고 와. 하지만 당장 와. 1시간 후 미소가 집에 도착했다.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은 울음으로 퉁퉁 부어 있었다. 미소야, 괜찮아? 정미가 딸을 끌어안으려는 순간 미소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다. 엄마 배가 아파요. 정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 미소야. 어디가 아파? 정미는 급히 딸을 침대에 눕혔다. 미소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아기가. 그때 미소의 치마에 피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정미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여보, 빨리 와. 성태가 달려왔고 상황을 파악한 그는 급히 119에 신고했다. 네, 임신 5개월 된 여성인데 출혈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정미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미소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다. 엄마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미소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실려간 미소. 의사가 나와서 한 말은 정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유산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해요. 의사 선생님, 아기를 살릴 수는 없나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환자가 받은 스트레스와 외부 충격이 상당해 보입니다. 얼굴에 멍도 있고. 정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시어머니가 때린 것,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모든 것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3시간의 긴급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유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아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컸고 임신부의 스트레스 수치도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정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성태가 급히 부축했지만 정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병실에서 깨어난 미소는 의사로부터 사실을 들었다.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모습이 정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미소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미소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음식도 거의 먹지 않고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준혁이 병원에 왔을 때 정미는 그를 보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 어머니가 뭘 했는지 알고 있어? 어머님, 저도 충격받았어요. 출장에서 급히 돌아왔는데. 출장? 아내가 임신해서 힘들어하는데 출장을 가? 병원 공식 일정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 내 어머니가 임신한 아내를 때린 걸 몰랐어? 준혁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어머니로부터 미소와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다. 며칠 후 준혁의 부모님이 병원에 왔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정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유감입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형식적으로 말했다. 유감이라고? 죄송하다는 말도 아니고 유감이라고? 유감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미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사과라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준혁의 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했다. 며느리를 때리고 스트레스를 줘서 유산시켜놓고 잘못이 없다고요? 그건 좀 훈육이 심했을 수도 있지만 유산은 원래 몸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약해요. 정미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폭발했다. 훈육이라고요? 임신한 며느리를 때리는 게 훈육이라고요? 요즘 며느리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말하면 무조건 따랐는데 요즘 애들은 대드니까. 대드는 게 아니라 정당한 항의였어요.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니.
그게 말이 돼요? 그것도 확실히 하려고 한 건데 요즘 세상이 어떤데?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정민은 그들을 병실에서 쫓아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내 손자를 죽여놓고 진정하라고요?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수심이 마음속에서 뒤섞이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결심했다. 여보, 나 변호사한테 가볼 거야. 정말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하지만 상대방이 상대방이 뭐? 의사면 뭐고 돈이 많으면 뭐야? 사람을 죽여놓고 당당한 게 말이 돼. 성태도 동의했다. 평소 온순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래, 여보 법적으로 대응하자. 우리 딸이 당한 일, 우리 손자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정민은 그날 바로 인터넷에서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조은하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상담받고 싶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폭행해서 유산시킨 사건이에요. 조은하 변호사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가정폭력과 이혼 전문으로 유명했다. 특히 약자의 편에서 싸우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다. 어머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민은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유산까지 모든 과정을 설명했다. 1년간의 괴롭힘, 임신 후 더 심해진 의심과 감시, 그리고 마지막 폭행까지. 조 변호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인격모독입니다. 특히 임신한 며느리를 때려서 유산까지 시킨 것은 상해치사죄로도 고발이 가능해요. 상해치사요? 내 태아도 생명으로 인정받으니까요. 그리고 지속적인 괴롭힘, 인격모독, 감시와 통제까지 여러 가지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조 변호사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위반과 상해죄로 형사고발하고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함께 하는 게 좋겠어요. 이혼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딸분에게 더 큰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남편도 부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으니까요. 정민은 집에 돌아와서 미소와 상의했다. 미소는 여전히 우울한 상태였지만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는 조금씩 반응을 보였다. 미소야, 변호사 선생님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해. 미소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헤어져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날부터 정민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 중 몇 차례를 녹음해둔 게 있었다. 특히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고 미소를 의심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한 병원 진료 기록, 미소의 상처 사진, 그리고 1년간 괴롭힘을 당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일기도 있었다. 미소야, 내가 쓴 이 일기가 중요한 증거가 될 거야. 미소는 시댁의 괴롭힘이 시작된 후부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일기를 써왔다. 그 일기에는 시어머니가 한 말과 행동들이 날짜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조 변호사는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매우 만족해했다.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 녹음 파일과 일기는 결정적 증거가 될 겁니다. 일주일 후 조 변호사는 준혁의 부모님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가정폭력과 상해죄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준혁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황당해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분육한 것도 죄가 되나? 하지만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다. 원장님,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으로 고발당하면 의사 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 알려지면 병원 이미지도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준혁이 정미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가족끼리! 가족이라고? 임신한 아내를 때려서 유산시킨 가족이 어디 있어? 그건 저도 너무 충격받았어요. 하지만 법정까지 가는 건 준혁, 너도 똑같아. 아내가 그렇게 당하는데 지켜주지도 못하고.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미소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정말 몰랐어? 준혁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 어머니와 미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어머니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님,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우리 손자가 죽었어. 정민은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이유가 없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첫 번째 조사가 시작되었다. 준혁의 어머니는 경찰서에 출석해야 했다. 정말 며느리를 때렸습니까? 그건 좀 훈육 차원에서. 임신한 며느리를 때리는 게 훈육인가요?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래서 손으로 때렸다는 거죠? 살짝 뺨을 한 번. 살짝이라고 하셨는데 피해자 얼굴에 멍이 들었거든요. 경찰관이 미소의 상처 사진을 보여주자 준혁의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 들어보시겠어요?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아이가 정말 우리 준혁이 아이야? 확실하냐고? 요즘 세상에 누가 믿어? 특히 그런 집안 출신이면. 유전자 검사 받아야 해. 확실히 하자고. 녹음을 들은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런 말을 임신한 며느리에게 했다는 거죠? 그건 확실히 하려고. 확실히 하려고 임신부에게 스트레스를 준 거군요. 그 결과 유산이 되었고요. 준혁의 어머니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조사가 끝난 후 준혁의 가족은 급히 대책 회의를 했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병원에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환자들이 수군거리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미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언론에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조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다. 이런 사건은 공론화되어야 해요. 그래야 같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기사가 인터넷 뉴스에 올라왔다. 강남 유명병원 원장 가족 임신한 며느리 폭행으로 유산 사건. 기사가 올라간 지 1시간 만에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다. 임신한 며느리를 때리다니 정말 충격적이다. 의사 집안이라면서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 유전자 검사 요구는 정말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환자를 돌본다고? 댓글들은 대부분 준혁 가족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준혁의 아버지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 프라임병원에도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장님, 오늘 예약 취소가 벌써 15건입니다. 인터넷에 병원 비판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환자들이 수군거리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직장이 언제까지 안전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의료진 사이에서 일어났다. 같은 의사들조차 준혁 가족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가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임신한 며느리를 때려서 유산시키다니.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무색하다. 환자들한테 어떤 얼굴로 진료를 보겠어. 의사협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인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준혁도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환자들도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혹시 그 사건의 당사자세요? 환자가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다. 아내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한 의사에게 진료받기 싫어요. 준혁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자신의 의료진으로서의 미래가 부모님의 행동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한 달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병원 경영에 실질적인 타격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원장님, 이번 달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습니다. VIP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있어요. 직원들도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혁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실질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평생 쌓아온 명성과 재산이 흔들리고 있었다. 급기야 병원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원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개인적인 일이 병원에 이렇게 큰 타격을 주다니 환자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사들은 원장 교체까지 거론하기 시작했다. 원장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병원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보여요. 준혁의 아버지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다. 그때서야 준혁의 부모님은 정미에게 급히 연락을 했다. 어머님, 제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간절함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미는 조 변호사와 상의한 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할 겁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준혁의 부모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가 나왔다. 지금 와서 사과해서 뭐가 달라져요? 우리 손자가 돌아와요. 정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발 고발을 취하해 주세요. 병원이 망하면 저희는 정말. 병원이 망하면 어때요? 우리 딸이 당한 고통, 우리 손자의 목숨에 비하면 돈으로라도 보상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돈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한 일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조 변호사가 나서서 말했다. 사과는 받겠지만 법적 처벌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하셔야 해요. 얼마를 원하시나요? 5억 원입니다. 준혁의 부모님은 금액을 듣고 충격받았다. 하지만 거절할 처지도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미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형사재판이 시작되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연일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특히 여성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주목했다. 임신한 며느리 폭행 사건은 단순한 가정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조 변호사는 강력하게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며느리를 한 명의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겼습니다. 1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임신 후에는 의심하고 감시했으며 결국에는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준혁의 부모님 측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배상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가정 내의 일로. 하지만 판사는 엄중한 표정이었다. 가정 내의 일이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에 대한 폭행은 더욱 심각한 범죄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의료진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환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유산이었습니다. 얼굴의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이 유산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미소도 증인석에 섰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당당해졌다. 저는 1년간 한 번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감시당하고 의심받고 모든 것을 통제당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을 때는 유전자 검사까지 요구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임신한 제가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미소의 증언을 들으며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눈물이 나왔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다. 준혁의 어머니가 미소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 1년간의 체계적인 괴롭힘이 모두 공개되었다. 의사 집안 품격에 맞지 않는다. 그런 집안 출신은 믿을 수 없다. DNA 검사를 받아라. 이런 발언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객들은 분노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21세기 며느리 괴롭히기의 극단적 사례. 의사 집안의 시대착 오적 인식. 임신부 폭행으로 인한 유산, 충격적 실상. 인터넷에는 준혁 가족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저런 사람들이 의사라니 믿을 수 없다. 돈이 많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되는 건가? 며느리를 때려서 손자까지 죽인 사람들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니. 병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환자 수는 계속 감소했고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원장님, 이대로 가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주요 의료진들이 이직서를 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절했어요. 준혁의 아버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준혁의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외출도 하지 못했다. 길에서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손가락질해요. 인터넷에 제 사진까지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걔가 너무 나약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3개월 후 1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법정에서 준혁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정민은 만족스러웠다. 법이 자신들의 편이라는 걸 확인했다. 민사소송에서도 완전히 승소했다. 추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총 5억 원의 배상금은 작은 돈이 아니었다. 정민은 그 돈으로 미소의 치료비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처벌이었다. 준혁의 아버지는 결국 병원 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원장님,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겠어요. 병원은 다른 의료진에게 넘어갔다. 준혁의 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일궈온 병원에서 쫓겨난 것이었다. 준혁도 의료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어떤 병원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우리 병원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환자들이 불안해할 것 같은데. 의료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였다. 한번 나쁜 소문이 나면 회복하기 어려웠다. 결국 준혁은 서울을 떠나 지방의 작은 의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것도 임시직이었다. 준혁의 가족은 강남의 집도 팔아야 했다. 배상금을 지급하고 병원 손실을 메우느라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준혁의 어머니는 매일 한탄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했어.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정민은 복수를 완성했다. 자신들을 무시하고 딸을 폭행한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 재판이 끝난 후 미소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전히 우울해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다. 엄마,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정의는 항상 승리하는 법이야. 미소야. 미소는 이혼 절차도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준혁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사람도 결국은 부모님과 똑같아요. 저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때로는 부모님 편을 들기도 했어요. 준혁은 마지막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늦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법이다. 미소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우리 아기가 돌아와? 이혼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준혁 쪽에서 모든 조건을 다 수용했다. 어차피 그들에게는 거부할 입장도 아니었다. 정민은 배상금의 일부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미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큰 돈을. 괜찮다. 우리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카페는 미소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열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금세 인기를 끌었다. 미소의 밝은 성격과 정성스러운 서비스 덕분이었다. 사장님,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미소는 점점 웃음을 되찾아갔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이었다. 엄마,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카페 운영 6개월 후 미소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초등학교 교사 민준이었다. 미소 씨,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 보실래요? 처음에는 거절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죄송해요. 아직은 그럴 마음이.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카페에 와서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 미소 씨,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 지내면서 천천히. 민준의 꾸준한 관심과 진심에 미소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이번에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민준은 미소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따뜻하게 받아들여줬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미소 씨가 좋아요. 힘든 일을 겪으셨지만 그만큼 강해지신 것 같아요. 정민은 딸이 다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미소야,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네. 네, 엄마 민주 씨는 정말 달라요.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제 의견도 존중해줘요. 1년 후 미소와 민준이 결혼했다. 이번에는 정말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미소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결혼식에는 진심으로 미소를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참석했다. 민준의 가족들도 미소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미소를 우리 가족으로 맡게 되어 정말 기뻐. 민준의 어머니가 진심으로 말했다. 예전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2년 후 미소는 건강한 딸을 낳았다. 정민은 손녀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 소중한 아기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아무도 이 아이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 속에서 자라날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부드러운 포옹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한다. 정미에게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온 세상과 맞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각오가 결국 가장 아름다운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모든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친다. 용기를 내라. 정의는 당신의 편이다.